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헌법에서 이 모든 기본권들을 다 배우고 나서 이제 헌법재판에 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런데 이 헌법재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알아야지 기본권을 공부할 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헌법재판의 가장 중요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해서 그 헌법소원 중에서 특별히 적법요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적법하게 되죠. 그 부적법 각하의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이 적법요건을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사례형 답안지나 기록형 답안지를 쓰기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학습하는 게 기본권을 공부하는 데 아주 유리할 것 같아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헌법소원에 지금 적법요건이 있고요. 조금 제가 밑으로 가면 적법요건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안판단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본안판단. 적법요건 또 본안판단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전체 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우리가 뭐라 그러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헌법소원, 또 다른 말로 헌마 헌법소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다. 권리구제형, 그러니까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 권리를 구제하는 헌법소원, 헌마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의 헌법소원 이렇게 똑같은 말이다 라는 것을 알아둬야겠죠.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적법요건의 목차만 보겠습니다. 일단 청구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청구할 능력이 있느냐, 누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능력이 되느냐. 자연인도 있고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있을 수 있죠. 법인. 자연인은 두 가지 종류, 국민이 있을 수 있고 외국인이 있을 수 있죠. 또 자연인이 아닌 법인은 사법인이 있을 수 있고 공법인이 있을 수 있죠. 또 국가기관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소원의 대상은 예를 들면 뭐 법률이 될 수도 있고요. 행정작용이 될 수 있고 입법작용, 사법작용 이런 작용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책의 한 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청구인 적격. 아까 위에 청구인 능력이라고 있었어요. 청구인 능력은 어떤 사람이냐, 자연이냐, 법이냐, 뭐 누구냐 이거의 청구인 능력. 청구인 적격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청구인 적격이라고 합니다. 자기 관련성, 자기 관련성, 그 다음에 직접성, 보이죠? 세 번째 현재성. 이것을 청구인 적격이라고 합니다. 청구인 적격은 자기 관련성, 직접성, 그 다음에 현재성이다. 청구인 적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구인 적격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보충성이라는 겁니다. 보충성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2문에 규정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법 68조 제1항 제2문에 규정되어 있다. 거기도 원칙과 예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보호이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 청구 형식이 있고요. 청구 형식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해야 됩니다. 헌법소원. 변호사 강제주의. 그 다음에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헌법소원은. 서면주의. 그 다음 청구기간. 청구기간 이렇게 적혀있고 있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적법하다 또는 부적법하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본안판단으로 하는 제한되는 기본권이 뭐가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뭐 재산권이 될 수도 있고 뭐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의 자유가 될 수 있고 뭐 다양한 기본권들이 제한될 수 있겠죠. 위헌성 판단, 포괄위미법 금지 원칙, 법률 유보 원칙, 뭐 비례성 원칙,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 과소보호 금지 원칙, 신뢰보호 원칙, 적법 절차 원칙, 소급표 금지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뭐 많은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다 쓰진 않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이러한 원칙 중에서
헌법소원의 본안 판단의 심사 기준으로서의 헌법 원칙 중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건 첫 번째는 이거예요. 비례성 원칙. 비례성 원칙은 거의 대부분 모든 사례형 기록형에 등장한다라고 봅니다. 다른 말로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 비례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비례성 원칙은 거의 출현한다. 그러니까 95%.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다음 명확성 원칙입니다. 명확성 원칙 한 번 나오고 한 번 안 나오고 50% 제가 잡겠습니다. 그 다음 명확성 원칙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좀 자주 나오는 게 이제 평등 원칙입니다. 평등 원칙. 또 평등 원칙은 평등권이라고도 하죠. 평등권일 수도 있고 기본권일 수도 있고 헌법 원칙이 되기도 합니다. 평등 원칙. 평등 원칙, 평등권. 이게 또 세 번째로 많이. 나머지 포괄 위임법금지 잘 나옵니다. 이런 것들 신뢰보 원칙, 뭐 법률유보 원칙, 뭐 소표 다 나중에 기억하셔야겠죠. 이런 형태로 간다. 우리가 전체적인 제목 목차만 봤습니다. 목차만 봤고 그 다음에 청구인 능력, 헌법소원 대상은 나중에 뭐 헌법재판 시간이야 이런 때 배우시면 되고 제가 청구인 적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청구인 적격. 그러니까 청구인 적격 자기 관련성이 있다 그랬어요. 직접성이 있다 그랬어요. 또 현재성이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청구인 적격은 세 가지다. 근데 제가 여기다 생략을 했어요. 뭐의 자기 관련성이냐? 뭐가 자기 관련성이냐? 뭐의 자기 관련성일까요? 앞에 제가 쓰지 않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생략되어 있어요. 뭐가 자기와 관련되는 거지? 기본권 침해가 자기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직접성도 마찬가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라는 거죠.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기본권 침해라는 말이 지금 제가 쓰지 않았어요. 생략해 놨습니다. 자기 관련성부터 보겠습니다. 자기 관련성이란 청구인 적격의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 중에 청구인 적격의 첫 번째 자기 관련성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 헌법소원이라는 건요. 이 헌마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공권력 작용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 관련성이 있어야지만 청구인 적격을 갖춘다. 그 말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공권력 작용이 일정한 사람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공권력 작용이 일정한 사람, 갑이라는 사람, 보통 우리 법적으로는 갑이라고 많이 하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작용되는 겁니다. 공권력 작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근데 그 사람이 자기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려면 어떤 공권력 작용이 이 헌법소원 청구인 갑이라는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여겨져야 되는데 그 공권력 작용에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 그 갑은 누구여야 되냐? 상대방이어야 됩니다. 상대방.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관련성이란 말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공권력 작용의 상대방이구나 라는 거예요. 공권력 작용의 상대방이 보통 자기 관련성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 공권력 작용의 상대방은 뭐예요? 상대방이라고 하면 뭐 앞에 있는 사람인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권력 작용의 상대방이라는 말을 더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공권력 작용의 상대방이란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라는 말은 공권력 작용의 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칙. 자기 관련성이란 공권력 작용의 상대방인데 그 공권력 작용의 상대방이라는 말은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공권력 작용, 행사, 불행사로 인해서
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자기 관련성에. 그러면 반대 해석을 해보죠. 반대해서 법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겁니다. 공권력 작용이 이루어졌지만 단지 간접적인 또는 사실적인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원칙적으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제3자는 왜요?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의 일반적인 제3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여기다 예외, 예외 무슨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제3자가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제3자지만 공권력 작용으로 인해서 그 제3자가 기본권의 직접적이고 법적인 침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3자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면 법적으로 침해를 받고 있으면 기본권이 제3자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 제3자에게 자기 관련성이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은 있습니까? 제3자에게 기본권 침해에 자기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 이거에 관해서 헌법재판소 첫 번째, 제3자에게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첫 번째는 입법의 목적을 보라. 입법의 목적은 뭡니까? 법률의 1조의 입법 목적이 적혀있어요. 목적을 봅니다. 두 번째, 실질적인 규율 대상이 이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죠. 실질적인 규율 대상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세 번째, 그 법 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친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예요. 다시 법 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그 제3자에게 미친 효과가 강하면 또 진지성의 정도, 그게 굉장히 제3자에게 굉장히 강하게 온다. 그러면 제3자도 기본권 침해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네 번째, 법 규모의 직접적인 수규자에 의한 헌법소원 제기의 기대 가능성, 이런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3자의 기본권 침해 자기관련성을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강의로만 설명하니까 우리가 알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 그 형사 피해자가 있어요. 형사 피해자가 자기 형사 피해자가 고소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형사 피해자는 그 범죄 사건의 직접적인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그 제3자인데 형사 피해자가 제3자인데 그 제3자인 형사 피해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제3자일지에도 헌법소원에 자기 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간단히 설명하고 두 번째는 이제 직접성으로 가겠습니다. 직접성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직접성입니다. 지금 직접성 원칙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이 있다 그러죠. 법률. 이게 좀 글씨 쓰기가 어려운데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게 쓰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쭉쭉 나가죠. 그린다 거의 그리는 게 이 법률이 있고 이 법률에 의해서 아까 보통 이제 우리가 갑이라고 하죠. 청구인 이 갑이 이 법률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을 또 제한받고 있다. 이러면 여기서 직접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를 받아야 된다는 직접성이에요.
그럼 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법률 말고 중간에 개입되는 경우가 있다. 뭐요? 집행행위. 예, 이게 참 어렵습니다. 행위까지는 좀 그러니까 액트로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집행행위. 집행행위가 중간에 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이 바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법률에 근거하여 이 집행행위가 매개가 돼서 이 갑한테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갑은 이 법률에 대해서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냐, 법률을 가지고 다툴 것이 아니라 뭐요? 실질적으로 이 집행행위가 중간에서 매개해서 갑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 기본권 침해를 미쳤기 때문에 요 갑은 요 집행행위를 가지고 다투어라. 이 말이 직접성의 원칙입니다. 왜 직접성의 원칙을 요구합니까? 이 헌법소원은 모든 일반적인 권리구제 자체를 다 거친 후에 오면 최후적, 보충적인 권리구제 수단이기 때문에 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말고 이런 일반 권리구제 절차,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다 거친 후에 그 다음에 법률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라 라고 하는 거름장치, 직접성을 요건을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해서 이거 설명해 볼게요. 제가 직접성이란 어떤 겁니까?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집행이 없어요. 그지? 없거나 뭐 유명무실한 거.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어떤 겁니까? 법률 그 자체, 법률 또는 법률 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지금 뭐 글자를 제가 잘 못 쓰니까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또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 이것을 우리가 직접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조항 그 자체에 의해서 이 갑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직접성이라고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개념. 그런데 아니 집행행위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행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성을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네 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네 가지. 뭐 어떤 경우에 직접성 요건의 예외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가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첫 번째가 있습니다. 이거 지워야겠네요. 지우고. 좋습니다. 첫 번째,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로, 집행행위가 있어요. 있는데 예외적으로 법령이 이리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기관이 심사와 재량의 여지 없이 그 법령에 따라 일정한 집행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집행위가 있어요. 집행이 있는데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거예요. 왜? 법률이 명확해. 법률대로 그냥 하는 거야. 집행행위는 거의 뭐 어떻게 할 여지가 없어. 그냥 집행행위는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일정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법령에 따라 일정한 집행행위가 거의 이루어지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법률 가지고 다툴 수 있다. 법률에 직접적으로 법률 그 자체에서 기본권 침해가 되는 직접성 요건의 예외다. 이렇게. 두 번째,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인 경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법규범의 내용이요. 법률의 내용이 집행행위를 하기 전에 벌써 끝났어.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가 확정된 상태야. 국민의 법적 지위가 확정돼 있어. 왜? 집행행위를 하든 말든 이전에 법률에서 그 국민의 권리관계 법적 지위를 결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행위가 유명무실해져. 그러니까 법률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법률이 실질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 법령의 적용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한 구제 절차가 없거나 구제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 가능성이 없고 다만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에게 불필요한 우회 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집행행위가 있어요. 집행행위 존재하는데 이 집행행위를 가지고 권리구제 절차를 다툴 만한 절차가 없어. 권리구제 절차가 없어. 어디 법률상 없어. 권리구제를 다툴 수 없어요. 또 권리구제 절차가 있어도 권리구제의 기대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이 집행행위를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죠. 그럼 뭐야? 바로 법률을 가지고 헌법소원을 해라. 이 직접성이 세 번째. 네 번째, 법령의 집행을 기다렸다가 그 집행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 것을 국민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우. 그럼 뭡니까? 이 법령에 따라 집행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 집행행위를 언제 할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집행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 있는데 그 집행행위에 대해서 권리구제에서 밟는다.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그건 너무 국민에게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다라는 거예요. 이런 네 가지 경우에 뭡니까? 직접성 원칙의 요건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폭넓게 직접성 요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현재성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현재성에 대해서는 말을 별로 안 써놨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현재성은 헌법소원 심판에서 청구인이 공권력 작용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됐다고 하려면 그 침해는 현재 침해하고 있는 상태에 돼요. 현재 관련되어 있어야 돼요. 공권력 작용이 아주 옛날에 끝났어. 그럼 의미 없어요. 공권작용이 아주 먼 미래에 언제 올지 몰라. 언제 될지 몰라. 공권력 작용이 언제 나한테 영향을 미칠지 몰라.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장래에 언젠가는 나에게 오겠지. 이거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불충분하다.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 기본권 침해를 당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일반 국민이 그렇게 아주 확정되지 않고 또 먼 미래의 이야기를, 먼 미래의 사건을 가지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것이 어떤 소송이냐? 민중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 제도상 허용되지 않는다. 민중소송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어떤 공권력의 작용, 특별히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에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현재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기본권 침해가 이것도 예외요. 장래에 발생할지언정 장래에 발생하겠지만 현재 보니까 그 침해가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에 그 침해가 장래에 발생할 거지만 그 침해가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에는 현재성의 예외로서 인정한다. 이거예요. 현재성 예외 인정 사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 인정되는 예외 사례 이런 거예요. 어떤 법률 조항에서 기본권 침해가 형사사건의 상고심 대부분이 있죠.
대법원 상고심에서 형사사건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어야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형이 확정되면 그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 거죠. 예, 형이 확정돼야지. 근데 여러 사정을 비추어 보니까 이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판결될 게 거의 확실해. 그러니까 원심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원심대로 판결 날 것이라고 거의 확실시 낼 경우에는 어때요? 이때는 아직 상고심에서 상고심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을 위해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또 다른 사례. 어떤 사건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죄의 유죄 판결을 갑이 받았어요.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이 받아야 되는데 아직 유죄 판결을 받지 못한 미확정 상태에서 아직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았죠.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기본권 제한이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형사재판 절차가 현재 계속 중에 있어서 형사재판 절차가 현재 계속 중에 있어서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현출된 단계에 있는 경우 현재 형사재판 절차가 현재 계속 중이어서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현출된 단계의 경우에는 신속한 기본권 구제를 위해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인정해준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아주 많은 지금 청구인 적격을 봤어요. 뭐죠? 다시 청구인 적격 자유관련성 원칙 예외 있습니다. 직접성 원칙 예외 있습니다. 현재성 원칙 있고 예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2문의 보충성 원칙을 보겠습니다. 보충성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죠. 헌법재판은요. 헌법소원은 다른 일반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다 밟고 나서 모두 거친 후에 최종적 보충적으로 제기하는 거지 먼저 오라는 건 아니에요. 먼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건 아니에요. 마치 이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원에 갈 때 바로 종합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보통 일반 병원에 갔다가 그 다음에 종합병원으로 가는 거죠. 종합병원으로 만약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종합병원으로 먼저 간다. 그러면 의료체계가 붕괴돼요. 왜? 종합병원도 제대로 의료를 못하고 치료를 못하고 어때요? 그 다음에 일반 병원들은 다 죽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체계가 갖춰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법을 보니까 68조 1항 2문에 이렇게 돼 있어.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헌법소원의 보충성이라고 말해요. 왜 헌법소원의 보충성을 규정을 두었느냐? 이건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헌법소원을 하기 전에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충실한 권리구제를 받으라는 겁니다. 충실한 권리구제를 다 받고 와라. 그 말은 또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면 헌법재판소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완화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둘째로는 본래의 의미의 헌법소원은 기존의 기본권 구제 절차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최후적, 보충적 구제수단이다. 원래 헌법소원 제도는 헌법소원은 기존의 기본권 구제 절차의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최후적, 보충적 구제수단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공권력 작용으로 인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기 위한 모든 수단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 경우에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적법한 구제 절차.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라는 말은 적법한 구제 절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보충성 원칙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라는 적법한 구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라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집을 팔고 살면 이제 양도소득세가 있죠. 그 양도소득세를 부과시켰어요. 양도소득세를 내라 이렇게 했어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거는 아니다. 나는 이 정도 낼 상황은 아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한다. 그러면 보통 이 행정소송을 가기 위해서는 보통 바로 행정소송을 못 가고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왔다면 어떻게 되냐? 일반 법원에서 어떻게 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해서 각하를 한다는 거예요. 각하. 근데 이렇게 각하를 받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각하를 받은 경우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가능하냐? 이거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적법 각하가 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요? 헌법소원심판에서도 이 보충소원죄 적법한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어떤 청구인이 헌법소원 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정부 합동민원실 등에 제출한 진정이라는 거죠. 진정은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단서 소중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친 경우냐? 그렇지 않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정부 합동민원실 등에 제출한 진정으로는 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그 소송을 취하하거나 또는 취하 간주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서 부적법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 다른 법률 구제 절차에 관한 예들을 조금 더 설명할 텐데 첫 번째 이제 저렁하겠습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받았어요. 이런 것과 관련된 법률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몇 조에 따라서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 된다.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구제 절차가 아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쳐야지만 된다. 이걸 거치지 않은 것은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종전에 대법원 판례를 비춰보니까 어떤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확실히 예견된다는 점만으로 전심 절차로서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이 전심 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다른 법률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기관에 체포가 되면 뭐 경찰에서 체포가 되면 어떤 심사를 거칩니까? 체포 적부 심사를 거치는데 체포 적부 심사를 라는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거. 이것도 다른 법률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어떤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떤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 형사 고소라는 것을 거쳐야지만 되는데 형사 고소를 거치지 않은 것은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이 보충성의 원칙에 다른 법률의 구제 절차를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요 원칙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보충성의 원칙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제가 지금 안 썼는데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률상 구제 절차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쓰죠. 법률상 구제 절차가 없는 경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법령 자체에서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문제될 경우에 법령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해서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법령을 가지고 법률과 명령을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법률을 가지고 소송을 할 수 없어요. 법원에 가서. 그거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일반 국민이 그것을 가지고 소송물로 해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제 절차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법령에 대해서는 직접 없기 때문에 보충성이 예외로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보충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법률상 구제 절차가 없는 경우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 있어요. 헌법재판소의 사건인데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그 조례에서 이 교습학원, 교습소의 교습 시간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조례에서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 시간을 제한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학원 운영자, 교습소 운영자가 교습 시간을 제한받는다 라고 해서 이런 부산시 조례를 우리가 처분적 조례인데 이 처분적 조례에서 어떤 권리구제가 있을 수 있냐면 항고소송, 행정소송, 항고소송 그 처분적 조례에 대해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 처분적 조례에서 항고소송이 대상이 된다 안 된다가 굉장히 의문시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실무에서도. 그러니까 이 불확실해요. 이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청구인들에게 이 학원 운영자들에게 항고소송에 의한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헌법소원을 인정해 주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이제 범죄 피해자가 자가 피해자지만 범죄 피해자는 고소를 한 적이 없어요. 고소를 제기한 적이 없는데 검사의 불기소 처분. 그러니까 범죄자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범죄자에 대해서 검사 불기소 처분했어요. 열받습니다. 그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자격이 있느냐? 고소인은 범죄 피해자는 고소인은 아니지만 그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 항고, 재항고, 제기의 구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이 범죄 피해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걸 설명하겠습니다. 좀 어려운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행정규칙은 행정부 내부에 행정청 내부에 적용되는 그런 법 규범이에요. 고시 같은 거.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 국민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대외적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시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시는 항고소송, 고시가 처분성이 있으면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자가 개별적이어야 되고, 규율 대상이 구체적이 되는 그 고시가 그 관련자가 개별적으로 지정돼야 되고, 규율 대상이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그 관련자의 개별성, 규율 대상의 구체성을 갖추지 않은, 마치 법규명령같이 일반적 추상적 규정의 고시,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뭐요? 이것을 직접 다투어서 보충성의 예외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예,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두 번째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는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기대 가능성, 무슨 기대 가능성? 권리 구제 절차를 거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기대하기 불가능한 경우,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말은 뭐냐? 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있는 착오로 전심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라든가, 또 다른 권리 구제 절차에 의하더라도 구제에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든가, 다른 구제 절차의 허용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여 전심 절차 이행에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다른 구제 절차가 있지만 구제에 기대 가능성이 없고 기본권 침해를 당한 청구인의 불필요한 우회 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 이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를 또 하나만 몇 개 들죠. 두 개. 그 헌법재판소 결정 중에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둘러싸서 어떤 사람들, 청구인들이 서울광장 통행을 제지한 사건이 있어요. 차벽 사건인데 버스로 벽을 싸서 서울광장을 못 들어가게 했어요. 서울광장 통행을 제지한 사건에서 이러한 이거 통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직접적인 상대방의 친체, 재산의 실력을 가해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뭐라 그러냐? 행정상 즉시강제, 권력적 사실행 또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상 즉시강제라고 그래요. 그럼 이런 경우에 행정소송이 됩니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날 청구인들의 통행이 제지된 그날 말고 그 다음날 경찰청에서 어떻게 서울광장을 둘러싸고 그 경찰버스를 철수시켜요. 통행 제지 행위를 중지해요. 그래서 이 청구인들이 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쟁송을 제기한다 그래도 소의 이익이 부정되기 때문에 권리구제 절차를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벌써 차벽은 없어졌어요. 경찰버스는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사전 구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불필요한 우회 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충성의 예외로서 허용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아시죠? 그 다음 또 한 결정에서는 충청남도 교육감이 2014년 학년도 충남 무슨 고등학교의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을 승인한 행위. 그러니까 교육감이 어떤 고등학교에 입학 전형 요강을 승인한 행위.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행정법 용어로 승인 처분이라고 해요. 승인 처분에 대해서 이 승인 처분에서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한다. 그러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죠. 예. 근데 이 법원이 이러한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청구인들에게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해서 이게 승인 처분의 취소를 다툴 소의 이익이 부정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법률상 권리구제 절차가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보충성의 예외로서 헌법소원을 인정해준다. 이렇게 보였어요. 지금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예외적으로 보충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짧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는데 권리보호이익이에요. 권리보호이익은 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의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으면 침해된 권리의 보호이익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부적법 각하를 해요. 그렇죠? 침해된 권리에 보호할 만한 이익이 없다. 그럼 부적법 각하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뭐야? 뭐 주관적인 권리 구제의 이익은 없는데 객관적인 헌법 질서의 보장의 측면에서 예를 들면 같은 유형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고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기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심판 청구의 이익, 권리 보호 이익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또 청구 형식은 변호사 강제주의,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청구기관은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 심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적법, 부적법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 본합 판단에서는 이러한 원칙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씩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볼 텐데 비례성 원칙,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 과소보고 원칙, 신뢰보호 원칙, 소호표금지, 적법절차 원칙, 이중처벌 원칙, 무죄추행 원칙,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 법률유보 원칙 이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이 중에 몇 가지가 이 사례와 관련될까? 이 기록과 관련될까? 그 중에 몇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두 가지 이걸 다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개념들이니까 몇 번 더 들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